네, 안녕하세요. Beers and Matters. 오늘은 특별하게 여태까지 이제 디자이너분들 혹은 아티스트분들 위주로 모셨는데 오늘은 엔지니어를 모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선망하시는 G사, 미국의 구글에서 엔지니어로 활동 중이신 홍기락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기락 씨.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가 소개한 네, 거예요.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주시면 돼요. 네. 저는 이상희 씨가 말씀하셨듯이 구글 엔지니어고요. 구글 클라우드 관련 프로젝트에서 일하고 있는 홍기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짠 한번 하시죠. 네. Cheers. 오늘 맥주를 이제 필스너를 사주셨는데, 네. 이거 아까 저랑 같이 홀푸드라고 저희 집 앞에 있는 마트 있어요. 거기 가서 같이 샀는데 이거 왜 골라주신 거예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가 사실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맥주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B급? B급이에요? B급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 그냥 베이스? 베이스. 뭐 다른 거 먹을지 잘 모르겠을 때 예를 들어서 저는 한때 IPA에 꽂혀가지고 IPA도 이제 좋은 거를 먹었는데 되게 강하잖아요, 개성들이.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를 하나하나 먹어보다가 나중에 좀 질리고 그냥 기본으로 먹고 싶다 그럴 때 저는 그냥 필스너를 먹어요. 그럼 필스너가 일종의 약간 안전빵 같은 네, 거네요. 네, 그냥 가장 기본적인 보리차 같은 느낌? 보리차. 하긴 또 기락 씨 술을 되게 잘 드시니까. 네. 주량이 어떻게 돼요? 많이 줄이고 있는데 네. 잘 나갈 때는 그래도 뭐 와인 한 4병씩 먹고 지금은 좀 못 나가는 중이에요? 지금은 많이 줄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한 3병 반? 와인은 뭐 한 혼자서 뭐 한 2병 정도 먹고요. 그다음에 뭐 소주 뭐 한 2병, 3병 정도. 그래요? 네. 맥주는요? 맥주는 사실 세기가 조금 근데 이런 얘기 막 무의미해요?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맥주는 먹고 별로 채운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긴 한데 그래도 많이 먹으면 안 좋죠. 네. 적당히 드시는 게 네, 건강에 그렇죠. 제일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필스너 같이 골라서 이제 체코에서 온 기락 씨의 보리차 같이 함께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사실 이제 제 전공이 어떻게 보면 제가 업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디지털 네. 뭐 디자인 혹은 뭐 플랫폼 개발이다 보니까 디자이너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개발자분들이랑의 인터랙션이 사실 많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신데도 이제 개발자 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왕성하신 분들도 많고 또 그런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나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 주변 분들 중에 어떤 분을 모시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기랑님이 사실 저랑 작업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사이드 프로젝트를. 잘 됐으면 더 좋았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뭐 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한번 모셨는데 일단 기랑님 일단 구글에서 클라우드 하신다고. 네, 정확히 뭐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빅데이터라고 요즘 뭐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빅데이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버즈워드고 좀 이렇게 다양한 면이 있는데 저는 말 그대로 그런 빅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프로세싱하는 엔진을 만들어요. 그래서 엔진을?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가 빅데이터라고 하면 저한테는 그냥 별게 없어요. 그냥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머신 한 대에 안 들어가는 뭐 몇천 테라바이트, 뭐 페라바이트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엔진을 분산 처리 엔진을 만드는 게 저의 일이고요. 그러면은 일단 제가 그러니까 간략하게 들어서 이해하기로는 이만큼의 데이터가 있고 무언가 미션을 주고 뽑아내고 싶은 게 여기까지 이렇게 미션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좁혀 나가는 그런 갈 수 있는 그렇죠. 일종의 비클을 만들어 주시는. 그렇죠. 저는 도구를 만들죠. 엔진을 만들고 그 위에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 뭐 머신러닝을 쓰는 분도 있고 뭐 전통적인 스태티스틱스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분들이 있고 저는 이제 툴을 만드는 사람인 거죠. 툴을. 네네. 사실 저도 되게 이런 용어에 완전 문외한은 아니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깊게 들어가지는 않는 걸로. 그래도 뭐 저 근데 사실 빅데이터라든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머신러닝부터 해가지고
그런 모든 것이 사실 요즘 사실 되게 핫 트렌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직종을 불문하고 다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게다가 예. 얼마나 그게 중요하냐면은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본 인터뷰 중에 하나가 알리바바 회장 마윈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IT 시대가 아니라 DT 시대라고. 그러니까 데이터 드리븐 시대가 왔다. 그쵸.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천병을 하고 계시는 일종의 예. 그 많은 개미 중에 하나죠. 수많은 일개미 중에 일개미 중에 중에 맞아요. 근데 클라우드가 왜 요새 이렇게 되게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뭐 구글도 당연히 그렇고 애플 뭐 심지어 뭐 삼성 이런 데도 다 클라우드 하잖아요. 네네. 왜 그런 거예요? 제 입장,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사실 클라우드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그것도 비즈니스 용어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원래는 기술적으로는 옛날부터 다 존재를 했던 것들이에요. 옛날에도 왜냐하면 70년대, 60년대 이럴 때 컴퓨터가 되게 비쌌거든요. 네. 그때 컴퓨터 비쌀 때는 뭐 작업 같은 거 하나 돌리려면 자기가 컴퓨터를 사서 돌리는 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이 컴퓨터를 이제 공유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했었다가 퍼스널 컴퓨터의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가격이 싸지고 그러니까 그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데이터 사이즈에 비해서 그때는 하드웨어가 워낙 못 따라갔죠. 못 따라가는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따라갔죠. 하드웨어가 따라가서 웬만한 데이터는 이제 퍼스널 컴퓨터로 돌릴 수 있고 그때 왜 엑셀 같은 거 다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돌리다가 이제 또 시대가 바뀌어서 데이터가 팍 커져버리고 컴퓨터 한두 대로는 못 돌리는 시대가 오니까 컴퓨터로 뭐 100대로 1000대로 돌려야 되는데 네. 컴퓨터 100대 1000대로 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과연 중소규모의 회사가 개발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의문점이 된 거고 그때 타이밍 딱 맞춰서 이제 대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데서 그런 클라우드 프로토를 내놓고 돈만 내 그리고 얼마나 처리할 그 종량제잖아요. 처리하는 거에 따라서 그만 쓰는 만큼만 돈 내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비즈니스 망하면 돈 안 내도 되고 그렇죠. 네, 비즈니스가 크는 족족 투자 받아서 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그렇죠. 딱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클라우드의 시대가 온 거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업들이나 혹은 뭐 그런 데서 니즈들이 상당히 점점 늘어나고 데이터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의 양도 갑자기 되게 많아졌다라는 말인데 사실 데이터가 왜 처리해야 되냐에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뭐 이유가 있나? 글쎄요, 제 느낌으로는 약간 두 개가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데이터가 많이 쌓였고요.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산업들이 이제 IT 베이스드로 가면서 예를 들어서 뭐 렌트카 업체라든가 뭐 병원, 은행 이런 데서도 지금 모든 데이터를 다 디지털화해서 보관을 하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문서에 있던 것들이 그렇죠. 그러면 그것들이 다 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점점 모아오다가 이제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 빵 터진 거죠. 머신러닝, 뉴럴네트워크 이런 게 나오면서 저 사실 그쪽 전문가는 전혀 아닌데 제가 하나 이제 포인트로 이해를 한 거는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는 순간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느 정도 이제 리즈너블한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생기는 순간 우리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되는 거죠. 막 자동차가 막 그렇죠. 오토노머스하게 다니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데이터가 막 많이 모이고 거기서 트레이닝을 해보고 하니까 되네? 해서 터졌던 것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또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축적되어 왔던 데이터들이 되게 그러니까 산계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떠한 구심점들을 통해서 센트럴라이즈드가 되는 순간부터 이게 밸류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밸류들이 나타나고 막 이런 게 된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니까 그럼 데이터를 더 모아보자. 그래서 센서도 깔고 뭐 하면서 데이터도 또 더 모아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순환 고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IoT라고 하는 뭔가 모든 사물에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능이라든지 칩, 뭐 소프트웨어를 심어서 데이터를 창출하고 그게 데이터들이 트랜스퍼가 거기서 되고 이런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돌고 도는 거죠. 모으고 처리하고 그 피드백으로 뭔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또 데이터가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제 느낌으로는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연결고리가 이제 생성이 되고 이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더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 수가 없는 데이터들이잖아요. 속성들이. 그렇죠. 네. 저는 그냥 뭐 개인적인 관점인데 제가 전혀 머신러닝 이쪽으로는 잘 모르니까. 근데 그 뭐든지 안 되던 게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막 상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이 조금씩 보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데 저야 뭐 당연히 모르고 근데 뭐 그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많은 비즈니스들이 생겨나겠죠. 뭐 클라우드도 더 잘 될 거고. 근데 뭐 계속 커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네,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이 잘 이제 갈려지지 않을까. 그렇군요. 님이 이제 클라우드에 뭔가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발전 방향, 어떻게 발전이 되었던 뭐 여태까지의 과정 뭐 이런 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건 그렇고 왜 클라우드를 하게 됐어요? 기랑님 본인은 어쩌다가? 뭐 뻔한 스토리지만 사실 저는 이제 분산 시스템이 좋아서 분산 시스템을 했던 거고 학교에서. 분산 시스템이요? 네. 클라우드를 하게 된 거는 제가 뭐 클라우드를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이제 회사에서 시켜서 보내서 간 건데 이제 구글이 그걸 하게 된 배경에는 좀 재밌는 배경이 있긴 있어요. 그래요? 뭐요? 네. 예전에 이제 구글이 그 맵리듀스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뭐요? 그게 아마 2003년 페이퍼였나 그랬는데 이제 데이터가 많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간단한 프로그래밍 모델을 만들었어. 여기에 맞춰서만 짜면 수많은 데이터들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리고 수많은 머신 위에서 쉽게 돌릴 수 있어 라고 발표한 페이퍼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페이퍼로만 쓰고 구체적인 어떤 구현이나 이런 거는 공개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 세상에서는 이제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니까 그거를 상상을 하고 만든 거죠.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기반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게 이제 하둡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하둡이? 하둡. 네, 그래서 이제 많이들 썼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둡을 만들어서 그걸로 비즈니스를 팔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데 구글 안에서는 이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는데 우리는 뭐 했냐?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우리 잘했어라고 페이퍼 쓰고 잘난 척만 하고 치면 돈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비즈니스로 만들고 마침 또 클라우드 붐은 이미 아마존이 시작을 했고 그럼 우리는 이런 구글 안에 있던 다양한 이제 플랫폼들을 공개를 해서 그걸로 돈을 벌어보자. 근데 요즘은 아마 광고 다음으로 구글이 치중하는 분야가 클라우드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가 이제 매출을 올리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일반인들, 그러니까 이쪽 IT나 혹은 그쪽 관련 분야가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도 클라우드 뭔지 되게 아리송하실 거예요. 저도 아직도 그렇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어? 라고 물어봤을 때 뭔가 더 막연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해 줄 만한 예시들이 좀 있어요? 구글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은 뭐 어떤 거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일단 클라우드 프로덕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클라우드의 타입들이 있어요. 그 타입별로 예를 들어서 하나씩만 예를 들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밑에 레벨에 머신을 대여해 주는 거예요. 머신 자체를? 네, 컴퓨터를. 하드웨어를? 가상 머신. 가상으로? 네, 가상 머신. 그걸 알로케이션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데스크탑이 가상으로 클라우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데스크탑에서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깔던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돌리던지 이런 거는 내 자유고 그러다 컴퓨터가 막 엉키고 그럴 때 있잖아요. 뭐 하다 보면 그럴 때 이제 포맷하고 싶고 이럴 때 내 데스크탑이면 그거 포맷하고 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클라우드에 있는 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제 지우고 새로 이제 만들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리고 내 데스크탑은 뭐 언제든 망가질 수 있지만 클라우드에 있으면 이제 그런 거를 개런티를 해주니까. 크롬북 같은 것도 그런 거 베이스예요? 그런 거 아닌가? 그렇죠. 크롬북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랩탑에 있던 많은 기능들을 클라우드로 넘겨버리고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되게 그런 식으로 이제 가져간 경우죠. 사실 뭐 랩탑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다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된 일이 그게 많잖아요. 구글 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기능들을 다 빼버리고 그 대신 배터리를 더 오래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 구성을 한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클라우드의 예를 들어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 빅데이터?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인 씨가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네. 고객 데이터가 뭐 몇천만 개이 사실 굉장히 작은 건데 예를 들어서 몇천만 개 있어요. 근데 이 몇천만 개를 파일로 보관을 하고 그걸 매번 분석을 하자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올려버린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이 김계똥인 사람이랑 뭐 박아무개라는 사람이 뭐 몇 년과 몇 년 사이에 둘의 사이에 트랜잭션이 얼마나 있었고 그 트랜잭션이 다른 사용자들의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요. 이런 이제 그런 거 할 때 굉장히 하이 레벨 랭귀지로 이제 클라우드에다가 던져만 주면 구글 클라우드에서 잘 알아서 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답을 딱 던져주는 거죠. 그럼 뭐 일종의 뭐 두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죠. 데이터베이스. 그냥 상인 씨는 데이터만 올리고 DB가 돌아갈 때 그 드는 비용만 내시면 돼요. 그렇군요. 싸진 않아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하이 레벨의 뭐 애플리케이션 에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뭐랄까 당장 제가 생각나는 예는 별로 없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이제 완전 애플리케이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이라든가 뭐 이제 뭐 그림 같은 거 그것들 그 구글 포토 같은 경우에 핸드폰에 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 클라우드에 백업이 돼 있으면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일종의 핸드폰을 바꿔도 쉽고 구글 드라이브, 구글 포토 이런 게 다 그런 그것도 하나의 클라우드의 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렇죠. 그런 엔진들을 개발해 주시는 어떻게 보면 백엔드죠. 백엔드죠. 완전 백엔드. 완전 백엔드죠. 백엔드를 이제 아웃소싱하게 해주는 돈만 내면 이제 개인이든 중소기업이든 백엔드를 굳이 구현 안 해도 돈만 내면 우리 거 쓰고 그렇게 해주는 게 클라우드 비즈니스라고. 그렇구나. 그럼 이제 기락 씨가 개발하신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 사람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시면서 이용을 하시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뒷부분에 숨겨져 있지만, 네. 근데 사실 이제 백엔드라는 게 제가 대충 이해하기로는 사실 개발자분들에게 여쭤보면은 예를 들어서 프론트엔드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제 백엔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또 조금 더 이제 한꺼풀 위로 올라가서 프론트와 백엔드의 개념에 대해서도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프론트엔드, 백엔드 막 머리 아파서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은 그 구분이 애매한 분들도 계시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당연히 백엔드지 이러는 분들이 계시고 엔지니어면 또 어떤 분들은 자부심 있죠. 프론트엔드가 더 재밌지 않아 이런 분들도 그렇죠. 계시거든요. 그 대충 그 데피니션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사실 그냥 제 사견인데 엔드 유저가 만지는 부분이면 프론트엔드 아니면 백엔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요즘 나오는 소프트웨어들은 워낙 레이어가 많아서 정확하게 나누기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러니까 완전 UI 부분이 아니더라도 앱을 쓰더라도 그 핸드폰 안에 그 사용자가 앱을 쓸 때 원활하게 만드는 로직들이 뒤에 숨겨져 있는 로직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은 그것도 백엔드로 볼 수 있지만 뭐 그게 이제 사용자의 인터랙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면 저는 그것도 프론트엔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그래요? 입장으로는. 그래서 네.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경계가 딱 칼자르듯이는 아니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뮤직 앱이다라고 하면은 뮤직 앱에서 뭐 노래 틀기 버튼, 플레이 버튼 혹은 넘기는 버튼 이런 거를 보이게끔 하고 이걸 보였을 때 움직이고 이런 거를 다루는 분들은 프론트엔드고 그렇죠. 실제로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플레이가 되게끔 구현해 주시는 분은 그대 같은 분들이잖아요. 백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옛날에 걸렸어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둘 다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기락 씨는 어디? 저는 프론트엔드는 완전 젬병입니다. 하고 싶은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요. 굉장히 어렵고 프론트엔드가 또 테크놀로지들이 자주 바뀌는 부분이에요. 그래요. 프론트엔드는 굉장히 자주 바뀌고 백엔드는 그나마 특히 제가 하는 쪽 같은 경우는 랭귀지도 그렇고 프레임워크도 그렇고 잘 안 바뀌죠. 그래요? 한 그래도 5년 10년은 가는 것 같은데 5년 10년이면 자주 안 바뀌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오래 가는 거죠. 프론엔드는 뭐 한 1, 2년 만에 유행이 바뀌고. 그럼 1, 2년마다 계속 새로운 툴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네. 네.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자주 바뀌는 툴셋들이 있는데 네네. 그 툴셋을 새로 공부하면은 그렇다고 완전 새로운 랭귀지들을 공부하는 건 또 아닐 거 아니에요. 컨셉은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컨셉은 그래요? 뭐 랭귀지가 바뀔 수도 있지만 컨셉은 그러니까 약간 뭐든지 전문성이 생기면 안 했던 걸 해봐도 약간 그쪽 분야에 뿌리가 깊으면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제 느낌으로는 좀 툴들이 겉으로는 바뀌어도 금방 오래 하신 분들은 따라가는 느낌? 네. 디자인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포토샵 하시다가 스케치 하시다가 또 뭐 일러스트 하시다가 다 할 줄 알면 왔다 갔다 쉽게 하시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초보는 이제 초보한테는 굉장히 달라 보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완전 다른 세상이고. 맞아요. 그러면은 되게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코드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디자이너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네네. 근데 그분들한테 코드 공부하고 싶으면 뭐 공부해라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혹시? 아니면은 그런 건 없는데 뭐 네가 알아서 해봐 이런 거요? 아니 뭐 글쎄요. 보통 근데 디자이너분들이 네. 코딩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어떤 걸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뭐 프론트엔드 쪽 아닌가요? 대부분이 프론트엔드일 거예요. 그죠. 웹 베이스든 모바일 베이스든. 그러면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툴을 쓰는 게 맞죠. 요즘은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걸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자바스크립트?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걸로 이제 자바스크립트만 해서 하나의 툴을 마스터 하셔도 제 생각에는 또 다른 툴로 넘어가는데 그 컨셉만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만 있으면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툴을 막 뭘 고를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를 마스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저것 뭐 해보는 것보다 하나를 좀 정독해보는 게 그렇죠. 제 생각엔 그래요. 그렇구나. 네. 뭐 요즘 Node.js 이런 게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거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한번 앱 빌드를 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쵸. 게 프론트엔드의 젬병인 저의 의견입니다. 근데 그 기락 씨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작업을 하시거나 뭔가 플랫폼을 개발하시거나 혹은 그러니까 앱을 개발할 때 참여를 하실 때 네.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앱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네. 앱을 디자인 본인이 해서 엔드 프로덕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있죠. 그래요. 네. 약간 나만의 작품을 만들고 싶은.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고 컴퓨터 시작한 게 게임을 만들고 싶어서 한 게 있어서 그런 작품에 대한 열망은 언제나 있는데 네. 회사에서는 저 같은 개미는 작품을 만들 여력을 주질 않더군요. 일단은 시키는 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큰 회사들은 좀 분화가 많이 돼 있죠. 이 네. 일이. 잘하는 것만 계속 시키죠. 그것만. 그래요. 네. 근데 이런 회사들도 있던데 예를 들어서 이제 페이스북 같은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서 옛날에 나왔던 페이퍼라는 앱이 있었잖아요. 그 아티클들 모아서 보여주는 그게 제가 듣기로는 3명 정도가 같이 그냥 개발부터 디자인까지 다 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들은 사실 또 클라우드는 그 업무의 속성 때문에 그럴 일이 더 없겠다.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B2B 쪽이라 그렇긴 한데 구글도 뭐 옛날에 지메일을 뭐 몇 명이서 만들었다. 초창기에는 좀 그런 게 되게 많았죠. 맞아요. 주말에 남는 시간 이용해서 뚝딱뚝딱 만들었는데 대박이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게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all about scalability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되게 특정한 조그만한 기능을 가진 앱은 두세 명? 진짜 능력 좋은 사람 한 명이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프로토타입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 규모의 그러니까 되게 엄청난 규모와 스케일을 가지고서 움직여야만 하는 뭔가 시스테메리컬한 플랫폼 혹은 뭐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거를 할 때는 절대 한두 명, 두세 명이 할 수 없거든요. 일이 많긴 많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기랑님이 계시는 쪽은 후자 쪽이랑 가까우니까 사실 뭐 디자인을 모두가 할 수는 없죠. 디자인은 어느 정도 한정된 사람이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뭐 완전 배가 사공으로 가니까 디자인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실제로 디자인에서 구현까지 가는 게 좀 오래 걸리는
분야다 보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밑에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죠. 맞아요. 장벽이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네네. 이제 기락 씨가 이제 구글에서 취업을 하고 이제 일하신 지 한 3년 넘으셨죠? 한 3, 4년 되셨나요? 이제 3년이 돼 가네요. 3년 되고. 네. 그러면은 이제 구글 오시기 전에는 학교에 있었죠. 학교. 네네. 그러면은 전공은 어떤 쪽이었어요? 저는 조지아텍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로 컴사? 예, 컴사이언스, 컴사. 뭐 이쪽에 있는 많은 네. 분들이 그랬듯이 컴사로 박사까지 했고요. 와, 쓸데없이 박사. 안 했어야 되는데 박사 대박이다. 미국에 오고 싶어서 그래서 거기까지 했고, 예. 그 전에는 사실 일한 경험은 없어요. 인턴 조금 해보고. 그래요? 예, 저는 그냥 학부하고 바로 온 것 같아요. 그 박사까지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만약에 하시면 네. 사실 되게 한 곳 우물을 깊게 파시는 거잖아요. 아닌가? 시간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요. 어때요? 저는 사실 학부만 나와서 그 감이 없어요. 사실 어떻게 그렇게 그 석사도 저는 되게 힘들 것 같고, 근데 석사 끝나고 박사까지 어떻게 하지? 막 저는 감도 안 오거든요. 박사는 저는 사실은 석사를 안 해서 이제 수업을 많이는 못 들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학부 때부터 이제 지금 하는 거랑 비슷한 리서치를 했었고, 이제 박사를 가서도 계속 그걸 하다 보니까 이쪽에는 되게 오래 있었어요. 뭐 큰 업적은 못 남겼지만 되게 오래는 한 것 같은데, 그거를 마치고 나서 얻는 거는 좀 화난 것 같아요. 뭐요? 되게 한편으로는 별거 없구나. 아, 그래요? 라는 것과 그쵸, 뭐 그러니까 굉장히 뭐 엄청난 흑마법이 숨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니까 이거 크게 뭐 그런 건 아니구나. 뭐 그냥 이제 페이퍼 많이 읽다 보니까 그냥 뭐 마법은 없구나. 열심히 하고 디자인 잘하고 해서 조금씩 향상시키는 거구나. 물론 이제 한 번씩 확 새로운 장을 여는 것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공부를 다 하는 건 불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 너무 다양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이 여백이 되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학부 때는 내가 정말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학부 때 컴퓨터 사이언스를 마스터한 줄 알았어요. 근데 모든 걸 깨달은 그런 거. 예, 그때 제일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고. 약간 스카이넷 같이. 예, 그렇죠. 예, 난 다 할 수 있어. 이제 뭐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막 이런 게 있는데, 홍기라 학생은 저한테 지르고 한 건 아니었고, 이거를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막 저는 뭐 하면 한 2주 만에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교수님이 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때는 왜 웃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는데. 이영감 봐라 이런 거.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참 쉬운 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엔지니어로서의 길을 잘 가시고 계시지만, 또 어떻게 보면 박사까지 그걸 하셨어요. 근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어쩌다가 이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길 자체에 접어들게 되신 거예요? 뭐 대학교에서 전공을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설정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면은 이유가 있어요, 혹시? 저는 게임을 만들고 싶어서. 게임을? 네. 사실 이제 프로그래밍 시작한 거는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었고. 중학교 때요? 예, 그냥 재미로 이제 뭐 어쩌다 보니까. 조기국 교육이 아니라 사실 본인이 하고 싶어서. 우리 어릴 때 컴퓨터 학원 붐이 한번 불었었어요. 컴퓨터 학원 안 다녀봤나, 상희 씨? 저는 안 다녔어요. 저희 동네에는 컴퓨터 학원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마치 주산학원처럼 컴퓨터 학원에서 GW 베이직 배우고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때가 닷컴 버블 퍼스트 때였나? 90년대니까? 네, 90년대가 맞긴 맞는데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잠깐 시작을 했었고, 그냥 뭐 제 취미로 그냥 혼자 중학교 때 이제 뭐 코딩 좀 하다가, 고등학교 때 우리나라에 또 게임 산업 붐이 일었거든요. 네. 리니지 이래가지고 바람의 나라 이때 성공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정부 지원으로 게임 학원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게임을 되게 만들고 싶어서 게임 학원 갔다가 사기를 당했죠. 사기? 네. 그때 되게 그런 우후죽순으로 게임 학원들이 많이 생겼다가 이제 정부 지원금이니까 그거 받고 학원 강사를 되게 이제 풀타임이 아니라 약간 그냥 사이드 잡 뛰시는 분들을 데려다가 엉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취업식으로 이제 사람들 모아서 이렇게 하고 되게 교육도 엉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중간에 저희가 항의를 하고 그 수업이 원래 1년 과정이었는데 한 5개월 했나? 하다가 종강됐던 것 같아요. 종강되고 원장이 돈은 못 돌려주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 형들이 다 몰려가서 항의하고 교육부 와서 탄원서 놓고 해서 막 돈을 다는 아니고 좀 돌려받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무튼 그래서 게임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뭐 여기저기 이제 부딪히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냥 컴퓨터과 가는 거는 뭐 망설임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 뭐 항상 하고 싶었던 거니까. 네, 운이 좋게도. 그래서 이제 게임을 처음에는 그냥 게임 만들고 싶다. 네. 시작했는데 어느새 이제 완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자리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개발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꿈꾼 거랑 약간 다른 결과지만 되게 어느 정도는 그 관통하는 그런 게 일관성이 있네요. 여기까지도. 그렇죠. 네. 사실 그 꿈은 아직 꾸고 있긴 해요. 아, 그래? 게임 만드는 근데 거? 이제 게임 개발을 한다는 게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그 프로듀싱이나 디자인적인 일이 더 크더라고요. 엔지니어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게임이 잘 돌아가게 만드는 거고 실제로 제가 너무 감동받았던 그 게임의 모든 그 재미 요소 이런 거는 엔지니어보다는 이제 디자이너나 이런 뭐 아티스트 그렇죠. 컨셉 아트 이런 거. 예. 막 그 화려한 효과 막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알고 나서는 뭐 그랬지만 그런 어릴 때 감동받은 게임을 언젠가 만들고 싶다는 그런 마음은 아직 있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재미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디자인 쪽이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하시다 보면은 진짜로 이제 게임 쪽을 계속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 거네요. 네, 기회가 되면. 근데 제가 그럴 재량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그 기락 씨 우리 성공해가지고 하나 차려요. 불러만 주시면. 불러만 줘요. 네, 자기가 돈 훨씬 많이 벌면서 나보다. 아니 저 투자를 좀 받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가? 네. 아이고. 그래도 뭐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게 마음속에 하나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로망이죠, 로망. 네. 언젠가. 상인님은 있나요? 저요? 네. 제 꿈이요? 네. 제 꿈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하루하루 그냥 빡세게 살고 글쎄요 뭐랄까 그러니까 계속 재미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계속 살고 싶은데 그래도 뭐 그 와중에 의미 있는 것도 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제일 어렵죠. 네. 저는 이제 뭐 앞으로 닥친 거 하나하나씩 해결하는 것도 벅차서 퀘스트 그런 거. 네. 네. 그러면 이제 기락 씨는 원래 이제 뉴욕에서 원래부터 뉴욕에 계셨던 분은 아니잖아요. 네, 저 얼마 전에 왔죠. 왜 뉴욕으로 오게 되신 거예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와이프가 직장이 여기라서. 네. 와이프분이? 네. 와이프분은 뭐 하세요? 제 와이프는 마케팅 쪽에서 이제 학교에서 교수고요. 아 그래요? 네. 마케팅? 네. 뭐 티칭도 하고요. 그럼 뭐 만드시면 와이프분이 마케팅 쪽으로 이제 막 해주시면 되겠네. 저도 사실 와이프가 뭐 하는지 잘 몰라요. 집에 오면 일 얘기 잘 안 해서. 서로 일 얘기는 그런 걸? 제가 상상하던 그런 마케팅이 아니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뭐 분석 같은 걸 많이 하더라고요. 애널라이즈 쪽으로도 하시나 보다. 와이프분은 외람되지만 어떻게 만나셨어요? 네? 어떻게 만났냐고요? 와이프분은 어떻게 만났어요? 저희 애틀랜타에서 이제 소개팅했죠. 조지아 거기 다니실 때? 네. 학교 다닐 때 뭐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CC? 저희 학교는 아니었어요. 옆 학교인데. 옆 학교였어요? 네, 옆 학교인데 이제 룸메가 어떻게 알아서. 사실 이제 유학 생활이라는 게 되게 쉽지가 않은데 사실 뉴욕에는 한국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조지아, 아틀랜타 이런 쪽 가면 한국 분들 되게 없는 편이잖아요. 그래도 뉴욕이나 뭐 다른 데 비하면. 제가 그 어려운 걸 해냈죠. 결혼에 꼬린. 그렇죠. 네. 쉽지 않아요. 어땠어요? 거기서 학교 다니실 때? 저는 사실 이제 와서 유학을 오자마자 와이프를 만나서 그리고 이제 뭐 연애하다가 박사하는 중간에 결혼한 케이스라서 다른 혼자 지내신 분들보다는 좀 덜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생활은 되게 단조로웠어요. 그냥 학교 가고 집에 오고 밥 먹고 뭐
연구하는 척 좀 하다가 교수님 미팅 시간 되면 연구하는 척 했던 거 보여주고.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랬던 것 같은데 되게 저는 좋았어요. 지금보다 뭐 돈도 없고 되게 소박한 생활을 했지만 그때는 좀 더 미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왜 그렇잖아요. 좀 신기하고 좀 뭐 좀 이렇게 즐겁고 뭘 하나를 해봐도 예, 갈 데도 많고 예,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구나. 그럼 아틀랜타에 몇 년 있었어요? 아틀랜타에 거의 저는 5년 있었죠. 5년? 네네. 박사 과정 하시면서? 네네. 그럼 5년 후에 가신 곳이 이제 어디? 시애틀. 시애틀. 네. 시애틀에 사실 저를 만났거든요. 그렇죠. 네. 시애틀에서 테니스 치면서 외로움을 서로 달래고. 그렇죠. 네. 저는 네. 시애틀에서 독신이었으니까 아, 상희 씨도 그랬지만 그 따로 계셨잖아요. 결혼한 그쵸. 상태셨지만 예, 예. 네. 저야말로 완전 싱글이었죠. 그래도 감정적으로 뭐 기댈 때라도 있었지 그때는. 저요? 그 롱디가 또 쉽지가 않죠. 왔다 갔다 하고 맞아. 전화하고. 얼마나 했어요? 롱디 저 2년 했죠. 2년. 아, 롱디를 2년 했다고? 그쵸. 졸업하고 이제 와이프 졸업할 때까지 여기 네. 오기 전까지 이제 롱디 했습니다. 와 장난 아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사신 지는 한 1년 정도? 여기 와서 뉴욕에서 이제 다시 살림을 차린 지 이제 한 1년 돼가네요. 어때요? 아, 좋아요? 좋죠. 저는 좋아요. 뉴욕 오기 전까지 뉴욕이 이렇게 좋은 데인지 몰랐어요. 솔직히. 그래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뉴욕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서울하고 뭐가 다르겠어. 굉장히 바쁘고 대도시 뭐 다 거기서 거기지 생각했는데 되게 제가 좀 그런 게 좀 지쳤나 봐요. 미국에 와서 이제 되게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인 척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는 약간 뭐 회사 사람들이랑 영어 쓰고 이런 건 똑같아도 더 이상 내가 약간 에일리언 같지 않은 그냥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느낌을 가장 덜 받은 동네가 여기인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미국에서는 LA 다음으로 한국 사람들 많으니까. 꼭 한국 사람 아니더라도 여긴 다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미국 사람 아닌 사람. 되게 다이버스한 동네다 보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뉴욕에서의 생활이 이제 한 1년 정도 되셨는데 여기서 생활을 하시면서 뭐 그동안의 삶과 뭐 직업적으로 혹은 뭐 생활적으로 큰 변화가 뭐 있어요? 아니 뭐 직업적으로 삶과 좀 다양한 걸 시도를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상희 씨랑 막 프로젝트 한 것도 그거? 솔직히 네. 지금까지는 그런 여유도 못 냈던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좀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뭐 스타트업 관련된 얘기도 해보고 뭐 뭘 해볼까 이렇게 궁리를 하게 된 거 그런 게 이제 여기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락 씨는 평소에는 예를 들어서 관심사가 네. 스타트업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관심은 많죠. 그래요? 많이들 요즘 뭐 워낙 새로운 그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 아는 뭐 주변에 아는 동생 뭐 아는 형들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뭐가 새로운 게 있을까 이런 건 될까 저런 건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거 보는 것도 되게 재밌고 언젠가 뭐 나도 저기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기락 씨가 스타트업을 한다라고 네. 하면은 기락 씨는 미국에서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뭐 고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뭔가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어려운 질문. 너무 이른 질문인가? 아직. 근데 되게 막연하게 정말 뜬구름 잡는 생각으로 한국에서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한국에서도 좀 근데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쓰는 앱이나 서비스를 만들기보다는 좀 한국에 있지만 전 세계를 타겟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성공을 시켜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한국에서 개발을 했지만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무언가를. 네. 그렇죠.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미국 외의 스타트업들이 비슷하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뭐 이런 게 되게 빵 트고 먹혔다 그러면은 저걸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시작하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한국을 저도 너무 좋아하지만 그 한국 자체가 너무 시장이 작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어차피
규모의 경제로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후발주자가 나와서 전 세계를 상대로 히트치면 싸이월드가 아무리 좋아도 페이스북을 순식간에 밀려버리듯이 뭐 꼭 그 이유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한국만 보고 하기에는 조금 앞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아니 뭐 인터넷이 뭐 아니 지금 물론 뭐 서버 간의 국경이 있지만 국경이 진짜 있는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은 그렇죠. 네, 맞아요. 너무 그러니까 로컬 시장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한국 스타트업이 이제 해외 진출을 해서 성공했다라는 케이스들을 좀 많이 보고 싶고 그런 거 추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되게 응원을 하는 케이스거든요. 사실 외국에 나와 있는 되게 많은 IT 쪽 관련 분들이나 혹은 그쪽 관심 있는 분들은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네. 맞아요. 기락 씨가 나중에 뭔가 그런 선례를 남기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된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싶죠.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게요. 또 그 문화가 또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또 조금씩 바뀌어가겠죠. 저는 한국만큼 그렇게 빨리 좋은 쪽으로 변하는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솔직히 미국 생각해 보면 저 그때 뭐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니지만 옛날 미국 영화 보고 되게 놀랐던 게 50년대, 70년대, 90년대 지금 미국은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옛날 영화를 보면 정말 깜짝 놀라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뭐 물건들, 집들도 그렇고 정말 혁신이라는 걸 나오기가 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쉬워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또 이제 기존 구조적으로 조금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산재해 있었고 또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그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IT 업계에 또 성공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 뵈면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어려운 환경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시고 변화를 이끄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변화가 돼 있는 데서 그런 걸 하는 것보다 더 대단하신 거니까. 대단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제 기락 씨가 개발하시고 참여하시고 뭐 하는 어떤 서비스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뭐 근미래건 먼 미래건. 제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모두가 다 알게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락 씨 이제 사실 되게 중요한 궁금증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아까 까먹고 안 물어봤어요.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이제 디자이너와 개발자로서의 작업을 하는 코워킹을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쪽 필드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락 씨가 이제 엔지니어로서 디자이너들이 작업을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은 되게 뭐 새롭고 재밌고 또 어떤 부분은 이건 좀 자기들이 봤을 때는 좀 별론데 뭐 이런 부분도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아니면 좀 그 사고의 방향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중간에서 만나기는 만나는데 약간 방향이 다른 데서 많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약간 만나는 데까지 좀 오래 걸리고 그런 느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디자이너들 분들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분들도 그런 거 생각하시겠지만 엔지니어들은 기본적으로 기능 위주로 생각하잖아요. 일단 잘 되는 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 위주로만 생각을 하고 미적인 부분, 미적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도 되나요? 제가 디자이너. 그 미적인 부분이죠. 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 사실 엔지니어들도 이쁜 거 보면 좋아요. 우리도 사람인데 디자인 이쁜 거 디자인 좋죠. 근데 왜 좋은지는 모르겠다고요. 그냥 좋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공통적인 랭귀지가 중간에 누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그 엔지니어로서 분명히 그런 거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그런 접점을 찾기가 때로는 되게 어려웠다는 부분인 것 같았어요. 뭔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적인 면이나 뭐 시각적인 면. 그렇죠. 유저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유저가 좋아할 만한 걸 만들겠다는 데는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좀 다르지 않나.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은 다 되는데
뭐가 빠진 거냐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다 되잖아. 누르면 되고 버튼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겼든 되긴 되는 건데 뭐 나중에 고치면 되지 않냐 디자인의 이런 부분은. 갑자기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비슷한데 약간 되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도 네. 잘 된 거 보면 좋다니까요. 오케이.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기락 씨께서 되게 이렇게 다양한 뭔가 인생 역정을 통해서 이제 뭐 학원 가서 환불도 받으시고, 예, 이제 뭐 한국에서 그거 어렵다는 편입도 하시고, 예, 미국까지 오셨는데 또 이제 뉴욕 와서 저랑 이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사실 저는 되게 기락 씨를 약간 친구지만 또 같이 일을 잠깐이라도 해본 동료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되게 이 친구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그 마음속 깊이 있는 열정이 되게 대단한 친구라고 저는 가끔씩 느끼거든요. 왜냐면은 이 친구가 항상 되게 웃고 이렇게 뭐 이렇게 아닌 것처럼 말을 하는데 막상 하는 그 강도나 이런 걸 보면 진짜 열심히 인텐스하게 해요. 그런 거 보면은 언젠가는 또 대단한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뭐 이런 게 들긴 합니다.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셔서 저는 항상 제가 게으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면이 있었군요 저한테. 그럼 허허실실하면서 테니스 엄청 잘 치잖아요. 테니스 열심히 쳐야죠. 네. 이거 보면 안 되는데 테니스 잘 치는 형들이 보면. 그래요? 예. 기락 씨보다 잘 치시는 분 많나요? 그럼요. 그래요? 저는 그쪽 세계에서는 또 개미죠. 여기저기서 미생이에요 저는. 그래요? 하긴 뭐 우리 인생이 다 끝이 없죠. 네. 테니스도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잘 친다고 올라가도 그 위에 또 고수가 있고. 맞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짠 한번 하면서 뭐 이렇게 건배사 이런 거 한마디 날려줄 수 있어요, 기락 씨? 건배사요? 네. 그냥 뭐 거창한 거 뭐 없고 그냥 내일도 열심히. 오케이. 자, 같이 짠 한번 하시고 내일도 열심히. 네. 그러면은 기락 씨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도 다 같이 열심히 사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